내려서 저거 스위치를 내리면 됐거든요. 그래서 좀 설치가 좀 잠깐만요.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이니까요. 네. 일단 켜놨어요. 오늘 대한연구실 사고 피해 구제 및 안전성 보장 과제를 주제로 해서 의원의 우리 간단회실에서 열심히 토론을 진행합니다. 원래는 방역의원실에서 전해수 의원실하고 같이 공동 주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후 의원님들 입장이 있으셔서 일상화를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방금위원님은 지금 당 상회가 끝나면 바로 오실 것 같으니까요. 그때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제와 지정토론에 참석하신 분들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장을 맡아주신 박병근 유통사회를 위한 중국 교수 연구자 협의회 상임부장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분 두 분 계시는데요. 연구실 안전실태 및 학생연구원 보호방안을 주제로 해서 공공무술노조 중국 대학 원생
노동조합지부 김내영 사무국장이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연구원의 노동자성 인정 관련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조영훈 노무사께서 발표해 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적 토론은 세 분이 하실 건데요. 먼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에서 오태훈 과장이 오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실 안전과 강원 과장이 오셨습니다. 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의 한혜정 회장이 오셨습니다. 일단 차장 맡아주신 박병 상임위원장님 인사말 또 더불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사는 차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를 누르면 되나요? 네, 누르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 말 들립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사회를 맡게 된 박배균입니다. 약간 수정할 게 있는데 제가 여기 지금 상임의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민교요. 지금 민교 상임의장이었고 현재는 공동의장입니다. 먼저 이 행사의 제목이 대학 연구실 사고 피해 구제 및 안전성 보장 과제라고 되어 있죠.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학 연구실에서 얼마 전에 사고가 있었고 거기서 참 애매한데요. 공부를 하든 학습을 하든 또는 노동을 하든 대학원생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고에 대한 피해가 여러 가지 현실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바람에 지금 대학원생 노조에서 지금 한 50일 이상 국회 앞에서 농성 중에 있습니다. 한참 학업에 집중하고 연구활동에 매진해야 될 대학원생들이 좀 추워지고 있는 이 시기에 맨 바닥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이 문제가 빨리 잘 해결되어서 건설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노조의 회원들이 다시 학업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너무나 저도 대학에 있는 사람이고 또 대학 교수 입장에서 대학원생의 노동자성은 항상 논란이 되는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들이 학생이고 아니고 이런 문제, 학생인지 노동자인지 문제는 이제는 너무 명백한 것 같아요. 대학 자체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고 대학은 연구를 수행하는 거의 기업과 같은 존재로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대학원생들이 대학원생이라는 학생의 이름이지만 사실은 노동자로서 일을 하고 있죠. 특히 이공계는 거의 모든 대학원생들이 각 연구실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그게 팩트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생인지 아닌지 이런 문제를 걸고 노동자인지 아닌지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고 여전히 구시대적인 한국 대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납니다. 여하튼 그리고 이런 식으로 대학원생들을 연구실에 노동자로 이용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국 대학에서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 못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못해주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국적이 떨어지는 일이죠. 여튼 빨리 이런 필요한 제도적, 법적
환경이 빨리 완비가 갖춰지길 바라고요. 오늘 토론회가 이런 것들을 위한 좋은 시범석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발제자 계시고요. 세 분의 토론자 계십니다. 시간상 각 발제하시는 분들은 20분 내로 발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발제를 마치고 나면 토론에 들어갈 텐데 토론자들한테 기본적으로 8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전국 대학원생 노동자의 김예은 사무국장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대학원생 노조 사무국장 김대현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발제한 내용은 연구실 안전 실태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고 학생연구 보호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뭐 저 다들 아시다시피 2019년 12월에 경북대학교 화학관에서 활사가 크게 있었고 거기서 이제 중화상을 입으신 두 분이나 중화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그분들의 지금 치료비가 현재 미납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문제로 이제 저희 이정규 교수 노조구역이랑 대학원생 노조구역 사법회의까지 그래서 이제 경북대 측과 좀 마찰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문제로 이제 산재보험 관련해서 산재보험 조정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현재에는 전해수 의원실 대표가지고 산업재산과 산재보험법 일부를 연구한 학생연구원, 소위 말하는 학생연구원들을 특례에 산재보험에 특례를 가입시켜가지고 가입시켜서 산재보험 적용하자는 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현재 이거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자라고 하는 강원의원실 의안이 또 있고요. 일단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 대부분 이제 경미한 사고고요. 근데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꼭 큰 사고들이 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이제 연구실 안전 실태에 대해서 간단히 브리핑하고 학생연구원 연구실 위험도부터 보호 및 구제할 수 있는 법제적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하고 올라가겠는데 이것에 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즉 연구실 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구자들 그 개념이에요. 그리고 소위 이제 실무에서는 학생연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것은 이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관리되는 규정, 과기부 규정에서 쓰고 있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현장에서는 이걸 좀 혼용해서 쓰고 있긴 한데 연구활동 종사자가 일단 법률상 개념이기 때문에 산재보험 개정 안에서 연구활동 종사자 중심으로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를 바탕으로 표 1을 살펴보면은 2019년도 기준 전체 연구활동 종사자 학생연구원은 거의 98만 명 정도 됩니다. 한 75% 되는데요. 그 중에서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이 거의 대부분이고 출연은 4,000명, 기업부서 연구소는 한 100명 정도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출연단 소속이랑 기업부서 연구소 소속은 대다수가 근로계약을 맺고 있고요. 과기부 산하에 있는 출연단에서는 거의 다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쪽을 넘기시면 이제 표 2에 보시면은 2018년도 기준 총 연구소가 4,075개인데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140개 기관에서 사고가 났고 총 개수만 따지면 이제 379건이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87개 기관이 308건이 대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81.3%가 대학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표 4에 따르면은 이제 연구실 안전관리 예산 해마다 감사하고 있는 것인데 뭐 기업 소속 연구소야 뭐 관리 예산이 가장 크게 감소했고요. 그리고 출연은 오히려 증가했고 대학의 안전관리 예산은 이제 현재 그대로 답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해서 실태를 보고요. 안전권 보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재해보상 강화를 통한 신속하고 충분한 회복 및 복귀 지원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연구활동 조사기 현재에는 연구실 안전법 제14조에서 의무로 가입하고 하고 있는 그 연구자 상해보험이 있어요. 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성격 민간보험이고요. 그 보험의 보상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에 관해서는 이제 연구실안에서 시행령 제7조에서 그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배상 범위가 그리 넓지 않다는 것인데요. 뭐 대부분 경미한 사고는 이걸 해당이 다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한국관 가게들 그 중대한 사고들, 뭐 화상이라든가 이렇게 치료비가 막 빼게 들어가는 것은 최소 한도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 대부분 5천만 원으로 갈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5천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배상을 하지, 이 보험에서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이제 사고 관리자가 그 책임자가 이제 피해자들 거기서 이제 배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해보험의 요양금 한도를 1억 원으로 이제 늘리자는 논의가 있는데요. 근데 뭐 1억 원을 늘린다는데 이번에 전체 사건만 해도 5억이 넘게 계속 한 분은 이제 계속 중환자실에서 계속 여러 번 수술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계속 치료비는 증가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1억 원 가지고도 충분히 보장을 할 수 있을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을지 저희로서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연구 활동에는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마련이고요. 근데 어쨌든 연구 활동 종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 개발의 핵심으로서 귀중한 연구 개발 자원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뭐 이거는 이번에 원래 연구실안법상 표현인데 최근에 이제 내년부터 시행하는 법에서는 이제 그 목적이 좀 바뀌었죠. 근데 어쨌든 그보다 앞서서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국민이고 이제 그 개개의 연구자들 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 명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연구활동 중 재해를 입었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통해서 다시 연구 현장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 보장제도가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구개발 활동 중 발생한 중대재해로 발생한 치료비를 발생한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재해 손실을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산재보험으로 적용하자, 모든 연구활동 공소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자라는 주장이 현재 힘을 얻고 있습니다. 뭐 보험제도 비교 보시면은 표로 이제 표 5에 있는데요, 23표 표 5에 있는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제 연구활동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보험이니까 요양급여라는 게 있잖아요. 그 치료비 전공하는 요양급여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제한이 없는데 금액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5천만 원, 지금 현재 5천만 원이고 1억을 늘린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 그 비용의 제한은 없는데 치료 방법에 이제 급여,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화상의 경우에는 또 MOU를 맺은 곳에서는 비급여도 다 상대 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연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 개발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그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히 보상받도록 설계된 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을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면서 재해 근로자의 재할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 보험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의 근로자 복지 증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근로자 보호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은 이제 가입에서도 강제성을 띠는데 산재보험 역시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근로자를 태양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강제성을 지니고 있고 그 부담은 100% 사용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 조폭화사고의 경우에 만약 피해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산재보험을 처리했다면 산재보험에서 인정하는 치료행위 비용에 대한 요양급여로 지급될 수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는 급여,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었죠. 민간보험처럼 최고한 것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산재보험 급여항목 치료제도를 사용해서 치료비 지출한다면은 손해배상 책임자와 사고 피해자 양쪽에서도 모두 유리한 보상에 있어서 유리한 상황을 보일 수 있고요. 근데 많은 학생 연구는 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일단 연구 현장에서 학생 연구는 근로자를 보지 않기 때문이고요. 산재보험법에서 이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그대로 채용하는데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이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면서 근로란 또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 이런 거
근로제공의 실질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임금 목적으로 그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판단은 구체적인 사항들을 모두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든지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근로소득의 원천치 뭐 이런 거 다 구체적으로 따져 봐가지고 하되 근데 이러한 사정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게 없다는 이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서는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 안 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대학 내 대학 학생연구원들은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학교를 통해서 장학금이나 인건비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는데요. 특히 인건비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서 원천징수와 세후소득을 실수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뭐 장학금을 받는 경우는 그것이 근로제공의 조건을 하는 금전이더라도 현장에서는 이제 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고요. 판례와 유권에서 또한 위와 같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학생연구원을 근로자가 볼 수 있는지의 해석은 법적 분쟁에 거쳐서 인정받기까지 이제 당사자가 부담해야 되는 게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건 법적 분쟁을 거쳐야지만 인정받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가능하게 하는 특례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 특례 조항이 이제 학생연구에 추가된다면 학생연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문제를 피하면서 산재보험 가입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전해수보건실 그리고 가비로 산업재해보상본부의 연구활동 종사자들의 경우에서 근로자 여부를 따지지 않고 특례로 가입하던 입법에 상정될 논의도 있고요. 뭐 지금 현재 강의위원실에서도 가입 전해수 의원 대표 발의안에서 소급 적용하자라는 안을 현재 준비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 분야가 다양하고 이제 취급하는 소재 또한 제약가족의 위험 요소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또한 미개척 영역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때문에 그 위험을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대학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 활동 수행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학생 수정도 있고요. 이들은 자신이 수행한 연구활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는 연구실에 합류해서 연구개발 활동에 숙련됐기 때문에 졸업으로 이제 떠나요. 그래서 근속연수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안전환경 관리 상태, 사람 인력 관리 등에 있어서 꾸준하게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보았던 이제 대부분 연구실 사고가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은 결국에는 이제 학생 중심으로 학생들 중심 빨리 나가버리는 학생들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특히 대학 같은 경우는 가을에 특히나 2배 이상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이는 이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논문 준비를 위해서 이제 가을부터 이제 연구개발 활동을 활발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가을 추측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 내 연구실 사고 특성 때문에 연구활동 종사자들의 안전교육은 거의 강조로 지나치지 않고요. 또한 안전수칙 준수가 잘 지켜지도록 연구개발 활동 현장에서 책임자가 수시로 지휘감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행 예고된 이제 연구실 안전검사에서는 내년에 시행이죠. 연구실 안전관리사라고 하는 게 있어서 새로 신설됩니다. 그분이 그 역할을 잘 수행 보조할 수 있도록 소관부에서 노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학 연구실 사고의 경우에는 화학적 사고가 이제 연구기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근데 연구실 안전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연구실 안전사 연구실 경우에는 그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 작성 및 제출, 그 유해 화학물질 취급수사 및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사고 대비 물질 관리기조 준수, 이게 다 화학물질 관리법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다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 면제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연구실 안전법 같은 경우는 그 적용 범위가 중첩되는 다른 안전 관련 법제들, 그러니까 뭐 산업안전보호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원자력안전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당 법제들이 저 연구실 안전법을 우선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실 안전법은 상당히 보충적인 규정이에요. 근데 유독 화학 물질과 관련해서는 화학사고 많이 일어나면서 불구하고
그 화학물질 관리보다 덜한 안전규제를 받는 것이 투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연구시한테 시행령제 구조에서는 2년에 1회씩 한 번씩, 2년 1회에 한 번씩 정기 안전진단 각도를 하고 있고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화학물질관리법은 뭐 1년에 한 번, 그리고 사고 났을 경우 수시로 확인하고 검사를 하고 수시로 검사, 안전진단 각도하고 이런 것들이 규정이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구실안전법에는 이제 임산부 및 18세 이하 연구활동 종사자 대상으로 도덕상 그리고 또는 보건상 위험한 연구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지 못하게 하거나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은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보건상 위험한 연구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지 못하는 등의 여성 및 미성년자 규정이 없습니다. 보호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연구활동 종사자가 근로자라면 이 내용 사이 근로기법 제65조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65조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연구 현장에서 학생 연구는 근로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 관행상에 이러한 규정이 연구시 안전법에 없기 때문에 이런 여성 및 미성년자가 보건상 위험한 연구활동에 투입되더라도 법령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구실 안전법은 그 하위 법령에 근로기법 제65조에 준하는 사항을 신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학생연구원의 근로자서 인정해버리면 근로기법 적용 받기 때문에 간단히 해결되기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실 안전법은 이공계 연구실에 한정되어 있어서 미술 등 이공계 연구실 못지않게 위험한 물질들을 다루는 예체능 연구실에도 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안전 관련 사항에 이제 이공계 연구실만 한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더 저희 예체능 쪽에서는 이제 더 안료나 시안, 시료 같은 데 상당히 위험한 물질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예체능계는 물론 인문사회계 연구실도 이 법이 적용을 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현 규정은 그 내용도 다 이공계 연구실 중심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여전히 여러분의 연구실은 법제적 안전망에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적용 범위 확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또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자체를 산업안전보고체계 일부로 재구성하는 방안입니다. 연구실 안전관리 근거가 되는 연구실 안전법 같은 경우는 2006년에 처음 시행됐는데요. 이 제정 이전에는 이제 아예 연구실 안전이나 연구관리 종사 보건에 관한 규제관리 근거 법령이 아예 없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하나에 적용되기 때문에 연구 현장, 특히 대학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를 인정받지 못해서 학생 연구를 사용하는 데 부수고 그러니까 거의 사업장을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 대학 다닐 때 적용되지 않았고 그 와중에 1999년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3명이 사망하고 2003년에도 카이스트 풍공실험실에서 폭발사고로 박사과정 1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은 또 다리를 두 다리 다 잃어버리는 중상을 입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입법 부재로 인해서 적절한 보상과 문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사실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시안전법이 그 공백을 메꾸려고 제정이 된 것인데요. 근데 이 저번 제정 준비기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기존의 안전 관련 법령들과 그 적용 범위가 중첩되는 문제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구시안전법 제3조 2항은 그 중첩 문제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우선시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연구시안전법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는 사업주 근로자 관계가 아닌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시안전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은 대부분이 대학연구실과 그 대학연구실에서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학생연구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 등의 주요 국가들은 연구실 또한 자국의 그 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을 바탕으로 안전관리를 실행하는 일원화 체계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별개로 연구시안전법이 또 별개로 또 있어요. 그리고 소관부처도 각기 다르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원화 체제로 안전관리하는 이유는 근로자 인정 범위가 협소하고 사업주 근로자 개념을 좁게 해석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폭넓게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실 안에서 구성을 살펴보면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한 점이 매우 많다는 걸 정치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체계적인 다 유사합니다. 내용은 좀 세부적으로 따지면은 약간 많이 좀 다른 게 있는데 어쨌든 체계 자체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일반법 특별법 관계를 보지는 않고 적용 범위가 부분집합 관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별개 교집합이 있는 별개 범위로 해서 구할 것입니다. 근데 같은 연구실에서 비슷한 연구개발 활동 수행항에도 누구는 사용자 근로자 관계 인정받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받고
누구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산업안전보호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수련원에서 일하고 있는 학생연구원들은 산업안전보호법 적용받죠. 근데 그냥 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학생연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연구실 안전법 연구실안전 개정 주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주장들이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내용을 연구실 안전법에 적용하자는 주장들이고요.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차라리 연구실 안전법을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별법으로 재구성해서 모든 연구실로 확대 적용하면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법 체계적으로도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적합하다고 저희는 주장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19분이었잖아요. 국회는 이제 이번에 산재보험과 가입 특례와 관련해가지고 법률들이 몇 가지 올라가 있습니다. 어쨌든 꼭 개정돼가지고 이번에 개정돼서 다시는 이제 경북대학교 화학관 폭발사고 피해자가 그 보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이미 사고로 많은 것은 피해자들에게도 어쨌든 뒤늦게나마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실 안전과의 제도 또한 재점검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해서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학생연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은 근로기준법 물론이고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제방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도 판례와 유권에서가 이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라고 한 발짝 물러서 있고 연구 현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학생연구원의 근로자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상황인데요. 종속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면 백화점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데 어째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지 의문이지만은 여하튼 간에 연구 현장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은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안전과 재해 보상은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고요. 따라서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가입특례는 물론이고 안전 문제 또한 제21대 국회에서 많은 관심을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법체계적으로 문제가 많은 연구실 안전법의 제정비 또한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학생연구원들이 엄연히 연구실이라는 노동 현장에서 노동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주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런 비참한 사고 발생함에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국 대학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조영훈 노무사께서 학생연구원 노동자성 인정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서 발표해 주겠습니다. 20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1페이지 1단락의 내용은 조금 전에 김대영 사무국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학생연구원 표는 중복되는 내용이고요. 밑에다가 보겠습니다. 학생연구원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법이라든가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등등의 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등은 법의 적용 대상으로서의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연구원에 대한 산재보험법 등의 적용 문제는 학생연구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로 비교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서 발표에서 확인한 것처럼 전혜숙 의원 대표 발의안 같은 경우에는 특례 산재법에서 이제 그 학생연구원에 대한 특례 조항을 적용해서 학생연구원에 대해서 산재법을 적용하게 하는 우회로를 택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단순하게 그런 그 산재 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 안전 문제라든가 인권 침해 문제라든가 최저임금 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식으로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사실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서 저의 논의는 그런 식으로 발제문을 썼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 학생연구원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 부분 보겠습니다. 여기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이 근로자성에 대한 리빙 판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판례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셨을 만한 판례예요. 그래서 제가 인용한 부분에서 밑줄 그은 부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따지는 데에는 그 계약의 형식, 명칭 같은 고용 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 무슨 약정인지 이런 그 외형을 중심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공동노동을 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원칙을 설치하고 그 밑으로 세부적으로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그 다음에 뭐 어떤 공모 규정 같은 그런 규정에 적용을 받는지, 그 다음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그 다음에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그 다음에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서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의 독립사업자성이 있는지인 거죠. 이거는 독립사업자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노무 제공자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에 초래되는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그 다음에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그 다음에 기본급이나 보전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근로제공 관계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을 가지고 종합 판단한다라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보전급이 정해져 있는지, 그다음에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들을 중심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 안 된다라고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위에 인용한 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인 2006년 판례 같은 경우는 그 종전에 그 94년 판례에 비해서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의 정도와 관련해서 과거 판례는 구체적 개별적 지휘 감독이라고 명시했었는데 상당한 지휘 감독으로 지휘 감독의 정도를 완화했다. 두 번째는 과거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등의 소유 관계라고만 설치하는 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독립해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이윤 창출, 손실 차례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등으로 구체화 명확화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본급이나 보전급이 정해져 있다거나 근로소득세 여부나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의로 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 안 된다라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판례가 구체화하게 된 것은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고 어떤 그런 과거의 그런 생산직 노동 중심의 산업 환경에서 많이 서비스라든가 직접 노동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보다 여러 사례, 그러니까 이 과거의 94년 판례에서 포섭하지 못했던 여러 사례들을 포함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이해되고요. 분명히 그 과거에 비해서 더 진일보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정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2006년 이후에 이러한 판례가 실무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로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행정해석이 바로 34페이지에 인용되어 있는 이 행정해석이고요. 이게 2009년 행정해석이죠. 여기서 보면은 어떤 기술연구원에서 연구 수련하는 대학의 석박사 과정의 학생연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질의했는데 회시를 보면은 맨 밑에 단락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질의상 석박사 과정의 학생연구원 학생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대학교와 기술연구원과의 학연 합동연구 석박사 과정 설치 운영을 위한 약정서에 의한 학업의 연장이라면 비지청의 답설이 타당할 거다. 이 답설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각종 발의안 같은 경우도 이 행정해석을 근거로 해서 학생연구원의 근로자성은 부정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35페이지에 보면은 2008년 질의 회시에서는 이건 이제 기간제법 질의 회시인데 여기서는 학생연구원이 물론 이 회시에서는 학생연구원이 근로자다라고 직접 말을 한 건 아니지만 근로자임을 전제로 해서 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도 물론 근로자인지를 전제로 하고 있긴 한데 질문에서 기간제법 4조 1항 단서 3항에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이 예외에 해당되는지를 물었고 회시에서는 이쪽 부분 보면은 동 근로자를 비원 내부 규정에 따라 학생연구원을 다시 채용하면서 사용기간을 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법상의 단서 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며 이 경우 동 근로자가 학생연구원으로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기간에 정한 논문 근로계약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기간제법에서 정한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근로정보 행정에서는 이거 좀 엇갈리고 있고, 지금 뭐 주류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해석은 2009년 회시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연구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학생연구원은 이제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이거든요. 학생연구원과 사실상 같은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정부 출연 연구소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에 이러한 경우 정부 출연 연구소 학생연구원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과 마찬가지로 학위 과정이 있는 자입니다. 학위 과정이 있는 자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17년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근로자를 인정하였고요. 이후 현재까지 이들을 근로자로 체결하고 사회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대우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 대학 소속 연구자와 마찬가지로 학업을 동시에 이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한편 학생연구원과 또 흡사하게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형태인 인턴 레지던트 등의 경우에는 법원과 노동부에서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그 2006년에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이전부터 근로자성을 인정해 오고 있습니다. 또 비교적 최근인 2017년 고용노동부는 학생연구원과 유사하게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대학원생 조교에 대해서도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라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회식을 선포했습니다. 자, 학생연구원이 근로자에 해당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그 학생연구원이 근로자인지를 단일한 판단을 내리기는 곤란하죠. 왜냐하면 각자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인 건데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일반적인 연구원의 사례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장학금 이외에 일정한 기간을 지급받고 연구 수행에 있어서 교수 등 연구 책임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 통상 학생 연구원이라면은 최근 대법원이 확립한 판례 법률상 약정서에 체결됐다거나 이런 것들과는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번, 학생연구원의 연구 내용이 통상 연구 책임자가 수주한 프로젝트에 결정되고 그 외 본인이 원하는 연구를 자유롭게 수행할 기회가 많다고 볼 수 없는 점. 2번, 대학마다 학생연구원 인건비 관리 규정 등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학생연구원 급여가 결정되고 또 명시적 묵시적으로 존재하는 연구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 갖고 학생연구원이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 세 번째, 학생연구원이 연구 책임자가 정해준 연구 시간에 맞춰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고 연구 장소도 본인 소속의 그 연구실로 고정되어 있는 등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고 있다는 점. 네 번째, 연구 수행 과정에서 연구 책임자에 의해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고 이들에게 수시로 보고를 해야 되고 연구 수행에 당연히 다소간의 제한이 허용된다고 할 수 있긴 한데 이것은 고도의 지적 노동이라고 볼 수 있는 연구 업무 자체의 특성에 불과한 점. 다섯 번째, 비품 원자재나 연구 도구 등은 교비나 과제비 또는 아주 간혹 연구 책임자의 사비 등으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 학생연구원의 개인 물품을 연구에 사용하는 경우는 당연히 있을 수가 없고 학생연구원이 제3자를 통해서 연구를 대행케 하는 등 제3자 어떤 관련 없는 자기 친구를 데려와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런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독립사업자성도 없다는 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연구과제 프로젝트 연구비의 관리 일체는 주로 대학 산학협력단 소관이고 재량의 일부를 연구 책임자가 역시 행사할 수 있을 뿐 연구원이 연구동의 제공을 통해서 금전적 이익을 독자적으로 창출한다거나 손실을 독자적으로 부담한다고 볼 수는 당연히 없죠. 이런 점. 그 다음에 학생연구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학생인건비 계산 기준에 따른 최소인건비 기준에 소정의 고정급, 기본급을 지급받고 있는 점. 그리고 이렇게 지급받는 그거는 학생연구원이 참여하는 과제의 참여율에 근거한 것으로 연구 노무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이러한 일반적인 사정들을 고려할 때 학생연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3번 결혼을 대신해서 제 결론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최근 고용 형태의 다양화와 이에 따른 보호 필요성의 증가로 새로운 노무 제공자들이 대거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 테두리 안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2020년 5월에는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하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획기적 판정을 해서 주목을 끈 바도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논의와 같이 학생연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긍정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과거 11년 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학생연구원의 근로자성을 원천 배제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근로자의 노무 제공은 그의 인신과 권리에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신체 건강 노동력 유지에 보호가 요청된다고 합니다. 학생연구원의 연구 노무 제공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학생연구원의 연구 노무 제공은 그의 인신과 분리해서 이루어질 수 없고 그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과 심각한 안전사고 인권 침해 문제는 어지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학생연구원에게 근로소송 인정과 노동관계법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학생 연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아직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리 현실이 답답합니다. 대학을 보면 뭐 지난 몇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대학은 더 이상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혁신경제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경제의 전초기지로서 대학을 점점 더 산업 지식의 상품화 또는 기업화하고 하는 그런 쪽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적 기조들을 정부는 계속 보여왔는데, 그렇다면 그 대학에 있는 학생들은 더 이상 학생들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혁신 경제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런 창조 경제의 전초기지에 노동자로서 근무하기를 점점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그 연구 학생들에 대해서 근로자 성마저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원하는 것은 하고 싫은 것을 하지 않겠다는 그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에 대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토론자가 계십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오셨고요, 과기부에서 오셨고,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처음에 일정에는 고용노동부의 오태용 과장님이 오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토론을 보니까 김용주 서기관이 오셨네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의 김용주 서기관님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분 부탁드립니다. 예. 토론을 맡은 노동부 산자부장관과 김민규 서기관입니다. 과장님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오늘 환노위 법안 소위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토론을 요청받은 사람은 4가지인데요. 그 4가지를 꼭지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하면 저희 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요양급여는 이제 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 간병에 따른 간병비용, 통원치료에 따른 이송비용 등을 말하는데요. 저희 요양급여의 범위 산정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산정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산재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을 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도 산재보험에서는 폭넓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 18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한 63.8%인데 비해서 산재보험의 보장률이 한 93.7%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보험과의 차이는 산재보험은 민간보험과 달리 최대 한도 및 수급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발제자분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승인하면 이제 근로복지공단하고 의료기관 간 요양제를 정산하기 때문에 재해자가 먼저 치료비를 납부하고 추후 정산받는 이런 행정이나 경제적 부담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휴업급여입니다. 요양으로 인해서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서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파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계속 휴업급여 지급 가능하고 여기 지급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세 번째, 장애급여인데요. 공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 등의 장애가 나는 경우에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의 평균임금을 주파해 지급합니다. 그 특징은 일정 정도 이상의 장애의 경우 저희가 매월 연금으로 사망시까지 지급을 하고요. 특히 장애 1, 3급의 경우에는 연금 수령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60세 미만의 경우에는 내년 임금 인상률만큼,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만큼 급여가 조정돼서 현재 가치가 보존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간병급여는 치유 의학적 간병이 필요해서 실제 간병을 받은 자에게 간병을 받은 나라에 대해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그리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고요. 기본적으로 연금으로 지급하되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하나여 지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사망시까지, 자녀는 25세 미만, 부모는 사망시까지 지급 가능하고요. 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유족에게는 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직업재활급여가 있는데요. 이건 산재근로자가 직장 복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직업훈련 비용이라든가 직업훈련수당, 그리고 사업주가 산재근로자를 직장에 복귀시켰을 때 각종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대 화상 환자의 산재 보상 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 화상으로 인해서 업무상재해를 입으면 이게 중증인지 경증인지 구분하지 않고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기준에 따라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화상은 특성상 그 비급여 항목이 좀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년도에 조사를 해봤을 때 그 일반 산재 환자의 비급여 부담률이 한 7.7% 정도 나왔는데 화상 환자의 경우는 21.2% 정도가 나와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석을 해보니까 화상 치료에 필요한 재료적 및 약제가 상당 부분 그 비급여로 제공된 것에 기인을 하고 있었고, 특히 이렇게 과다한 비급여 문제로 인해서 이제 산재 환자와 사업주 간 갈등이 유발되거나 치료가 중단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년 4월부터는 산재보험 화상 인증 의료기관을 진행해서 운영 중입니다. 현재 권역별로 9개 기관을 운영 중에 있고요. 그래서 화상 인증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피부 보호제, 드레싱류 등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한 범위 내 치료 재료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이 있고, 일반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재활 프로그램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업무상 재해 및 근로복지공단의 현재 승인 인증 기준 관련입니다. 산재보험급여는 기본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되고, 업무상 재해랑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에 요양으로 치료될 수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그 요양급여를 포함해서 산재보험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 사고가 이제 사업주의 지배관리에 하에서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근로자가 결국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환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포함되고요. 최근에는 그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출퇴근제입니다. 이것도 2018년부터 새롭게 들어온 내용인데요. 주거지를 출발해서 사업장을 출근 또는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교통수단을 불문하고 통상적인 경우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저희가 출퇴근제로 다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상태 인증은 어떤 그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이 현장 출장 등을 통해서 재해 경위, 근로 이력 등 업무상재해 판정에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하고요. 이에 대해 자문의사, 의학자문 등을 거쳐서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또는 전문기관의 역학조사 등을 거쳐서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토론회랑 가장 관련이 깊은 학생연구원의 산재보험 적용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산재보험 제도는 기본적으로 임금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의 배상 책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도화되면서 이제 독립된 법률을 갖게 되긴 했는데요. 이 산재보험법의 뿌리가 근로기준법에 두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용관계를 전제하고 그 보장 대상을 근로자에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연구활동 종사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되지만 그 근로자가 아닌 연구활동 종사자의 경우는 현재 산재보험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노동시장의 특성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들이 이제 일하다 다치셨을 때도 치료 및 보상이 필요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 산재보험 제도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양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121조부터 126조까지가 특례 규정인데요. 여기 보시면 해외 파견자, 그리고 현장 실습생, 중소사업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경우에 산재보험을 특례 형식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례제도의 의미를 저희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 산재보험제도가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중 상해 및 직업병에 대한 치료 및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로 시작은 되었지만 지금은 이제 직업으로서의 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서 치료 및 소득 보전을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그러니까 사용자 책임보험에서 사회보험으로 성격이 조금씩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학생연구원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국회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저희도 저희 필요한 그 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이들을 산재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산재보험법에 있는 다양한 특례 제도와 비슷하게 그런 특례 적용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특례 적용 방식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연구활동 종사자는 보조를 받지 않고 연구활동을 시행하고 있는 특히 학부생 같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지금 연구실 안전법에 따라서 그 연구기관에서 정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그 안전보험과의 중복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우리 토론회랑 직접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이야기해 주셨어요. 특례법으로 적용 가능하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노동부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하여튼 또 이따가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지금 방금 강은미 의원께서 오셨습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그 인사 말씀 들어보고 토론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경북대 화학사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실제 산재보험 적용에서는 특히 이제 그 노동력 상실이나 이런 경우에 이후에 죽을 때까지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본 이런 보장들이 돼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예 되지 않으면서 이후에 치료비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그 노동력 상실된 연구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아예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완전히 이 사각지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런 면에서 금방 이 발제한 것처럼 특례 적용 방식 등 적어도 이 사고가 났을 때 최소한의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전혜수 의원님도 그런 부분에서 법안 발의도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에 이 법안들이 만들어져서 연구원들이 사고 이후에 그 개인의 이 삶이 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도 이 엉망이 되는 이런 상황들을 방지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들을 좀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토론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곧 또 올라가 보셔야 된다고 가장 중요한 사진 찍기를 중간에 먼저 좀 하고 네, 우리가 또 의원님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또 의원님이 의정 활동에 필요한 것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같이 사진 한번 찍고 토론을 계속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네. 가운데. 네? 네네네. 참여하셔서. 아, 네. 사진. 아, 저분 좀 나가시면 찍어야 될 것 같은데요? 부사관님 잠깐만요. 네. 조금만 붙어주시겠어요? 다 안 들어. 네. 아, 좋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중대재해 기록사무소 때문에 처음에 아, 예. 네. 아, 네. 사진 나중에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계속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고용노동부에서는 특례법 정도로 적용 정도로 해서 산재 적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발전 중에서는 특례법 정도가 아니고 아예 학생연구원의 노동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네. 자, 다음은 거기 과기부입니다. 강원 관장님이신가요? 하여튼 이 과기부에서 또 토론 준비해 오셨는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분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 강성원입니다. 저희는 그 연구실 안전법이 이번에 전부 개정이 됐는데요. 제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실 안전법 같은 경우는 앞에 발제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 05년도 3월 달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동안 이제 전부 개정은 한 번도 없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전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9일 날 공포가 됐고 지금 12월 10일 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개정을 하게 된 배경 같은 경우는 지금 융복합 연구가 활성화되고 또 연구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서 연구실 내 위험 요소가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고요. 또 연구실 및 연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 보호를 위해서 안전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정 이후 15년 동안 일부 개정만 계속되다 보니까는 법 조항 및 구조가 필요 이상으로 복잡해져서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주요 개정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 연구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 저희 이제 연구실 안전법이 애초부터 연구자의 보호를 위해서 만든 법이었으나 종전에는 그 목적 조항에서 연구실 안전 확보 및 사고 피해 보상을 통해서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우선 연구개발 활동을 활성화한다 라고 선언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라고 해서 사람 중심으로 강조하는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연구실 사고 예방 그리고 연구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연구실 책임자 학교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아무래도 교수님이 되시겠죠. 교수님에게 보호구 비치 및 착용 지도 의무를 이제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유해인자에 노출된 가능성이 높은 연구 활동에 있어서 유소견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임시 건강검진의 이행 근거를 마련했고요. 연구실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서 치료비 최소 보상 한도를 5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안전점검이나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서 연구자 안전을 위한 적합한 조치가 신속하게 발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긴급조치를 마련했는데 이 긴급조치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연구 주체장 그러니까는 기관장이 되겠죠. 기관장이 발동을 하지만은 필요시에는 연구자도 연구실 사용 제한 조치 등을 취할 수가 있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연구활동 종사자 그러니까 그 해당 연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 규정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위험도에 따라서 연구실 설치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이것에 대한 이제 고시를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준수를 의무화하였고요. 그리고 기관 자율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해서 기관의 안전관리 예산 심의 등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상임 관리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요. 기관장이 주요 연구실 안전정보를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공포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위법행위에 대해서 단계적 행정청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정명령 제도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시정명령 위반이랄지 아니면은 안전관리비 미개상이랄지 부적절 집행 그리고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교육 미이수 등에 대해서 이 사항들에 대해서 과태료 대상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연구실 안전 분야의 국가 전문 자격제도, 즉 연구실 안전관리사를 신설을 하였고요. 이것을 2022년 6월달부터 이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행을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저희가 지금 연구자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연구실 안전법 재개정을 하면서 연구 활동에 따라서 비치할 보호구 규정을 이제 신설을 하고 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구실 책임자에게 보호구 비치 및 착용 지도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저희가 사고 통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사고 원인을 살펴보게 될 것 같으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잘못 착용해가지고서는 발생하는 사고가 언제나 26%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연구 현장에 위험할 수 있는 연구 현장에 임하면서 알맞은 보호구를 착용을 하는 것은 연구자의 최소한의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보호구 착용을 꼭 해주시길 바라고, 만약에 이 보호구가 현장에 비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은 연구 책임자, 즉 교수님들께 보호구를 비치해달라고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수님들 이게 의무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호구를 구비할 수 없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그 지원을 요청해 달라고 그렇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저희 사업을 통해 가지고서는 만약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렇게 보호구를 구비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호구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인 연구실 안전 장비까지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구 현장에서 연구자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분들께서도 연구 현장에서 여러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진짜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하시면서 연구 활동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직접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의 한혜정 회장님께서 토론해 주겠습니다. 8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장 한혜정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토론을 하게 됐는데요. 앞에서 나왔던 얘기들과 비슷한 쪽으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이번엔 이제 실제로 연구를 대학원 연구실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대학원생 입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제가 45쪽부터 써놓은 게 있는데요. 이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실, 특히 통칭 웬랩이라고 일컬어지는 실험 위주의 연구실에서는 실험이 꼭 필요하지만 인체에 유해하거나 한 번의 실수로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샘플 급냉각에 필요한 질소, 실명에 이를 수 있는 강한 레이저,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용품 등이 여러 웬랩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위험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매 실험마다 필요하고요. 또 연구실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고 할지라도 사고를 피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지는데요. 따라서 연구실 사고가 얼마나 흔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인지를 토대로 누가 사고에 특히 취약하고 또 그럼 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연구실 안전관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학 연구실로 보면은 여기서 사고에 특히 취약한 집단은 단연 대학원생이라고 보입니다. 대학원생은 밤낮으로 연구실에 상주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상주를 하면서 자의로든 타의로든 온갖 실험을 수행을 해야 하는데, 긴 연구의 과정 중에서 위험하고 유해한 부분은 10중 8구 대학원생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죽하면 교수가 대학원생을 뽑는 이유가 위험한 실험을 시킬 값싼 사람이 필요해서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일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고 위험에 노출된 대학원생이 정작 국가의 법과 제도로부터는 외면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가 매년 노벨상을 기대하고 또 거액을 R&D 투자에 쏟고 있는데 왜 실제로 실험을 수행하는 인력인 대학원생의 생명과 안전, 기본 추후에는 이토록 인색한 걸까요? 기본적인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곳에서 과학기술 발전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대학원생을 보호하고 연구실 안전 사고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접근을 좀 대학원생 입장에서 써봤는데요. 네, 그 방안이 접근 특히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자에 대한 사전 예방이 있겠고, 두 번째로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의 긴급 대처 방안, 다음 세 번째로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후의 대응 등 3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지금까지 국가나 아니면 대학 차원에서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접근들이 사고에 취약한 집단을 국가가 보호한다기보다는 권한이 미약한 개인에게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접근이 결과적으로 만연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요. 먼저 첫 번째, 연구자에 대한 예방의 경우를 보면요. 사실 철저한 예방 교육만이 답이고 실제로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는 존재인 대학원생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대학원생의 역할만 강조를 하고 지도교수의 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피해자 중에 대학원생 비율이 교수의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건 대학원생이 부주의하고 교수는 안전의식에 투철해서가 아니라 위험한 실험을 실제로 수행을 하는 주체가 대학원생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학원생의 위험에 적어도 일정 부분은 지도교수가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대학원생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 또한 지도교수님임을 반드시 명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생이 안전의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도교수님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따라서 연구실 안전사고에 대해서 지도교수님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해서 지도교수님부터가 안전의 경각심을 갖고 연구실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 예시를 꼽고 싶은데요. 연구실 안전사고 중에 특히 위험하고 특히 경각심이 필요한 것으로 폭발 사고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폭발은 폭발성 기체의 사용이나 물질 합성 시에 주로 발생을 하는데요. 잘 설계된 실험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졸업한 선배들이 두고 간 미지의 시약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졸업한 선배들이 자신이 구매한 시약을 제대로 이렇게 완전히 폐액 처리를 하지 않고 남겨놓고 떠날 경우에 연구실 차원에서 대학원생들이 그 남은 폐액을 직접 분류하고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그 잘 알지 못하는 선배들의 미지의 시약이 혼합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도교수와 학교는 남은 대학원생들이 이 위험한 폐시약 처리를 직접 하도록 방관하지 말고 졸업생들은 자기가 구매하고 합성한 물질을 완벽히 처리한 후에만 졸업할 수 있도록 지도교수가 대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연구실 안전사고 시에 긴급 대처를 보면요. 교내 안전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험실 규모가 큰 대학은 안전팀을 필수로 설치하고 유해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안전환경 관리자를 최소한 2명 이상은 필수로 고용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요. 이 안전환경 관리자 총 책임자가 모든 곳에 상시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 실험실의 안전 담당자가 초동 대처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안전 담당자에게 주어진 업무는 매우 많은 반면에 보통은 대학원생이 별도의 인센티브나 아니면 특별한 교육 없이 안전 담당자 역할을 떠안게 됩니다. 대학은 충분한 수의 안전환경 관리자를 고용을 해서 각 실험실의 안전 담당자, 즉 대학원생들에게 충분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또 이 안전 담당자들에게는 과도한 업무만이 아니라 그에 준하는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후 대응을 보면요. 산재보험 적용이 무엇보다도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실에서 대학원생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근로자의 업무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마땅히 근로자로 인정돼서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지도교수님보다도 상시로 위험에 노출된 채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원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대학원생은 산재보험 대상에서조차 배제가 되어야 합니까? 대권 양보해서 대학원생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함을 이해는 하더라도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조차도 주춤해야 하는 이유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대학 연구실에서 실제로 실험을 수행하는 주체인 대학원생은 높은 사고 위험에 내몰리면서도 제대로 된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원생은 산재보험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실험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지도교수와 대학은 사고를 학생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가며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물론 연구실 안전을 관리하고 또 대학원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뿐만이 아니라 대학이나 지도교수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 대학이나 지도교수님께서 정말로 대학원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왜 대학원생은 기본적인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조차 국가가 아닌 대학이나 지도교수의 선심에 의지를 해야 합니까? 또한 대학과 지도교수를 변하게 할 수 있는 건 무엇보다도 국가의 법과 제도가 아니던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대학원생이 지금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실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안전 대책 없이는 더 이상의 국가 과학 발전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현장에 살아있는 목소리를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재밌는 구절이 저한테도 딱 와닿는 게 있어서 졸업한 선배들이 두고 간 미지의 시야. 네. 저는 인문 사회과학 계열이기 때문에 미지의 시야를 다룰 일은 별로 없지만 졸업한 제 학생들이 두고 간 미지의 책들이 이 대학원 연구실에 많이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장에 가득 차면 어느 순간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그 책을 버리는 일이 종종 있는데 책을 버릴 때는 폭발할 염려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미지의 세학은 폭발할 염려가 많고 사실은 이게 대학의 한 특성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까지 한국의 대학이 특히 안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할 인력이 없잖아요. R&D 강조하면서 연구비는 풀었지만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안정적 고용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었고 그럼 항상 대학원생들이 그 역할들을 임시로 떠맡고 졸업하면 끝이고 연결이 안 되고 하는 그런 어떤 불안정한 시스템이 한국 대학의 본 모습이고 그것이 안전의 문제에도 그대로 드러나면서 이런 문제가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과기부의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방구의 말씀을 연구자들한테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하게 대학원생 연구자들의 개인의 주의, 기호임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거기 여러 토론하신 분들의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종합 토론할 시간이 좀 있죠, 그렇죠? 이게 몇 시에 끝내면 되나요? 12시에 끝내면 되나요? 그 전에 끝내. 예, 12시까지 40분 꽤 많이 남았네요. 아니 그 전에 끝나셔도 됩니다. 그 전에 끝내면 되죠, 그렇죠? 시간 예. 그 12시 전에만 맞춰주면 되니까. 예, 12시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45분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셨는데 혹시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하고 싶으시거나 네, 우리 신정욱 거기 대학원생 노조위원장님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네,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공공수노조 대학원생 노동조합 지부장 신정욱입니다. 일단 과기부에서 오신 과장님이랑 그다음에 노동부에서 오신 성기관님께 공동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서 지난 10월 30일에 최근 5년간 대학교 실험실 재해 발생 이후 피해 학생 현황이라는 자료를 과학기술안전기관팀에 요청했던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이제 같이 열람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피해 학생들 중에 30명이 산재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산재 승인이 14건이 났습니다.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발견하고 매우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산재 보장과에 계신 서기관님 말씀대로 가면은 현행법상 학생연구원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특례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과기부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어쨌거나 지금 현행 체계 내에서도 산재 보상을 받은 학생연구원이 있다라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요.
그 이제 경북대 실험실 폭발 사고에서 가장 많이 다친 학생이 보호구를 착용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학 내에서 그분이 속해 계시는 실험실에 소위 말해서 행정실과 연구실, 실험실 부분이 없었던 거예요. 본인은 학생은 자기가 직접 실험에 참가하고 있지 않았던 상태니까 당연히 보호구를 착용을 안 했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런 상황을 그냥 마냥 보호구를 무조건 착용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해야 될 문제인 건지, 아니면 연구실 내 구조를 당연히 행정실과 연구실, 그러니까 실험실을 분리시키는 것을 의무화하고 아예 설계할 당시에 이거는 뭐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학교에다가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조치들. 그리고 피해자 아버님, 피해 학생 아버님이 계속 그러니까 엄청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크게 울분을 터뜨렸던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실험실 내에 각종 기자재들 이게 마구잡이로 막 쌓여있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마 대부분의 대학 연구실들이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공간 배치나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과기부에서 각 대학에 어떻게 지도를 하실 건지, 또는 뭐 그런 것을 시행령이나 등등에다가도 담을 계획이 있으신지, 이건 추가로 이제 그 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우선 그 토론문 중에서 약간 조금 제가 명쾌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오해 소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페이지 보시면 연구활동 종사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산재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되고,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만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우리 발제자분께서도 발제를 해주셨지만 그 대법원의 기준에 따라서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학생연구원이라고 무조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왜 특례 제도를 말씀드리냐면, 특례 제도로 간다고 해서 이제 모든 학생연구원이 다 특례로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례 제도를 만들어도 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근로자 방식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고요. 특례 제도를 만드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로자 수당이라는 걸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전체 학생연구원이 근로자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기관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게 선언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례를 만들자고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유사한 사례는 현장 실습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직업계고나 그 대학, 전문대학의 현장 실습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실습생들도 당연히 현장에서 그 나가서 그 근로시간을 막 100시간씩 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사실 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 분들은 당연히 현장 실습생 중에서도 근로자는 근로자로 보상을 받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습생 중에서도 근로자가 아니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특례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지 이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산재 관련된 문제는 노동부 소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말씀해 주신 그 보호부모 아니면 뭐 구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말씀드렸던 거는 그러니까 연구자께서 보호구를 착용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렸다기보다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서 최소한의 그러니까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구자의 기본적인 권리다라고 저는 말씀드렸다는 점 먼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관련해 가지고서는 이번에 저희가 연구실 안전법을 개정을 하면서 연구실 설치 운영에 관한 기준도 새롭게 제정을 해가지고서 이게 이제 저희 고시로 제정이 되었고요. 이 고시를 이제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것을 이제 준수하는 것을 의무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말씀하신 바대로 이 고시 내에서 그러니까 행정실과 연구실은 뭐 무조건 분리가 되어야지 되고, 그리고 저는 통로를 그렇게 확보해 놓아야지 되고, 그런 식으로 그런 사항들이 전부 이제 고시에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서 저희가 그 의무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뭐 현장 검사를 나갈 때라든지 아니면 연구실 기관들을 지도하는데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더 이상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지금 김영주 서기관님께
예, 저는 그 김영주 소비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발표 자료에서 이제 토론 자료에서 마지막에 이제 연구활동 동사자는 대부분 보수를 받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셨고 대표적인 학부생은 얘기도 들으셨는데 일단은 사실 연구진에서 보수받지 않고 보조 연구에 막 생각하는 들어서 있는 것도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많은 학부생들의 그 학생 연구원도 장학금 명목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인 그 대가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많이 있고 그리고 과기부에서 이제 학생 인건비 계산 기준에서도 학부생 관련해서 그 인건비를 어쨌든 그 표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게 모수로 받지 않는 게 혹시 장학금을 제외한 것인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한번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장학금까지는 이제 보수로 지금 현재는 보고 있지 않아서 장학금 제외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요 부분을 했던 거는 좀 연구활동 종사자가 지금 그 연구실 안전법에 대해서는 아까 발제에서도 그 학생 연구원과 연구활동 종사자가 두 개가 법적 그 정의가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연구활동 종사자로 하다 보면 이게 100만 명이 넘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100만 명이 넘다 보니까 좀 특성이 조금 상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특히 학부생과 대학원생들 상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실태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 지금 저희도 아직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득하게 된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이제 그 유급하고 무급으로 따져가지고 유급인 경우에는 어쨌든 근로 산업안전보건 체계도 따르고 무급인 경우에는 또 이제 학생 그 학교 쪽으로 해서 하는 그런 제도도 있거든요. 각국의 사례들을 한번 있으니까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기부 이제 강홍원 팀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실제 만일 이제 저희 이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특례로 인정이 되면은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산재보험료를 보험료를 이제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 학생 인건비 계산 기준에 따르면은 인건비에서 일단 만약 근로계약이었을 경우에 사대보험 관련해서는 인건비 쪽에 100%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받는 실수령액이 적어질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혹시 대책이라든가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받게 되는 실수령액 말씀하신다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금에 기초해가지고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학생 임금 계산이 2조인가 해서 이제 사대보험을 이제 근로계약 맺도 가능하다고 이제 돼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근로계약 맺으면 사대보험료가 지출이 되는데 일단 거기 이제 사대보험은 보통 이제 그 근로자 부담 등이 있고 사업자 부담 등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사업주가 다 부담하시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회계처럼 이제 직접비, 간접비로 이제 연구비가 이제 나뉘게 되는데 그 직접비에서 인건비 부분에서 그 규정에 따르면은 이제 그 사대보험료 다 거기서 이제 지출이 가능하도록 이제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는 경우에서 그 규정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경우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받게 되는 실수령액이 적어지는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러니까 발제에서도 좀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긴 하지만 저희 과기부 산하에 있는 정부 출연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 4,000명 정도가 똑같이 학생들이니까 단지 UST를 좀 해가지고서 이제
実質적인 뭐 학교 채널 없이 그러니까 정부 출연연에 가가지고서는 뭐 연구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서는 뭐 사회보험료 내시고 산재보상보험도 이제 받고 계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미 한번 검토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준용해가지고서는 같이 적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질문의 초점은 그거 같아요. 네. 지금 보통 이제 거기 학생 그 연구원들 고용 네. 방식이 연구비가 나오잖아요. 연구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예, 10억짜리 연구비가 나오게 나오면 되고 거기서 인건비를 주고 사대보험을 내야 된다면 거기서 또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연구비의 지출 그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이제 그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그래서 연구비의 지출 비용이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이 간접적으로는 학생 연구원 고용의 인건비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말씀하신 건데 네, 그렇게 할 때 저희가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정부 출연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산재보험법에 그러니까 보호를 받고 있는 그 학생 연구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정부 출연연에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서는 그 예를 따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추가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국가개발연구 국가 R&D 같은 경우에 대학은 대부분 국가 R&D에서 기업 R&D라든가 어쨌든 R&D에서 연구비에서 나오는데 연구비는 보통 직접비 간접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일단은 그 회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현재 그 연구활동공사나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간접비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 일단은 그 학생 인건비 계산 그 기준이죠. 거기서 보면은 그 사대보험료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직접비에서 인건비에서 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자기 인건비가 책정해져 있는데 직접비로 이렇게 책정이 될 때 거기서 보험료가 나가버리면은 실질적으로 자기들 보는 입장에서는 그 실수령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지금 일단 우려가 일단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네. 혹시 우리 노무사님은 뭐 말씀해 주시면 저는 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한혜전 카이스트 총학회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46페이지에 제가 이공계 실험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듣고 싶은 것인데요. 안전 담당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안전 담당자가 대학원생이 그냥 안전 담당자의 감투를 하나 쓰고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환경관리자를 최소 2인 이상 의무 고용해야 된다라고 쓰셨는데 안전환경관리자는 그렇다면은 이게 뭐 교수가 경직을 하는 걸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별도의 인원을 생각하신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안전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원생이 그냥 감투를 쓰는 건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 당연히 연구실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공계 연구실을 보면요, 이게 뭐 랩장, 아니면 뭐 안전 담당자 이런 거를 이제 학생들이 연차별로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생들이 그냥 연차가 차면은 이제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 그런 곳이 많고요. 그다음에 안전환경관리자 이거는 좀 용어가 이게 뭐 다른 대학이랑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이게 교수가 경직을 한다기보다 안전팀 직원분이 그 유해 물질 다루는 자격증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안전 사고가 나면은 뭐 바로바로 당연히 즉시 출동은 못하겠지만 최대한 빨리 출동을 해서 이렇게 막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평소에 교육 같은 것도 진행을 하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최소한 서로 백업을 할 수 있도록 2명 이상이 고용이 되어야지 좀 정상적인 체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이 더 있는데요. 그러면 학생 안전 담당자는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이 사람이 어떤 책임까지 떠안게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너무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 책임까지,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큰 사고가 난 경우가 사실 카이스트 내부에서는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근데 아마 책임이 이게 안전 담당자가 평소에 막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검사를 했냐, 이걸 뭐 청소라던가 뭐 정리를 했냐 이런 거를 체크를 하는데 이게 뭐
사고가 났는데 마침 그 안전 담당자가 체크를 제대로 평소에 안 했었다. 이러면 아마 책임을 좀 떠넘기게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합니다. 네. 저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이번에 국감 때도 드러났던 내용인데 이제 요즘 안전 관리 교육이나 이런 거를 온라인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모 의원실에서 보도 자료도 나왔지만 저도 사실 깜짝 놀랐던 게 구글에서 안전 뭐 교육 스킵 이렇게 치면은 코드가 나와요. 그 코드대로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안전교육 그 온라인 수강 프로그램을 듣지 않아도 이수하는 것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굉장히 좀 유명무실한 온라인 뭐 안전교육 그런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9년 연구실 안전 뭐 관리 실태조사 내용을 보면은 거의 99%의 대학이 안전교육 제대로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이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통계는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거나 안전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학생들에 대한 이제 안전교육이나 또는 그 교육의 방식 등에 대해서 좀 과기부에서 좀 이번에 정부 개정을 하시면서 좀 고민하셨던 내용들이 있으셨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뭐 이번에 그런 문제도 있긴 했었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실태 조사를 통해 가지고서는 뭐 그러니까 연구실 안전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이제 한 번씩 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가급적인 면으로 그러니까는 집체 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실험 그러니까는 실험 활동이 있기 전 내지는 이제 뭐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뭐 랩 미팅이 그래도 뭐 일주일이나 아니면 매일이나 아니면은 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있죠. 뭐 그럴 때 이제 교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교육을 하시도록 그런 방식을 직접적으로 이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말씀하신 그 코드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전산 문제인데 저희가 문제집 캐치하자마자 바로 이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현장 검사 뭐 그런 걸 통해서 실태 조사를 할지 아니면은 저희는 현장 검사 같은 것도 이제 랜덤으로 해가지고서는 실제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서는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카이스트 총학생회 대협력부장 장혜준이고요. 제가 이제 생명과학과에서 직접 박사과정 3년차에 있어서 말씀해주신 그런 안전관리 담당자 관련해서 잠깐 코멘트를 조금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해주신 교육 같은 부분에서는 상당히 콘텐츠만 보면은 상당히 유익하고 학생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콘텐츠는 많고요. 다만 이제 그거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말씀대로 학생들이 교양을 피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교육을 제외하고도 이제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해서 실험을 직접 해서 주위에서 그런 걸 감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연구실 이제 대학원생들이 직접 떠나서 하는 게 실태이고, 그런 안전관리 담당자가 해야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10가지가 넘는데 매일 정기적인 체크, 소방관리, 오압가스관리,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간략한 안내문만 있고 딱히 특별한 교육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안전관리 담당자가 모든 실험실 사람들이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보면서 이렇게 주의를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딱히 그러한 권리도 없고 또 그러한 일을 뭐 대가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연구실 안전 상태가 매우 위험하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나중에 그 개선에 이제 그런 강연을 할 때 이런 교육 부분에서도 이렇게 랜덤하게 나와서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좋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연구자가 연구를 하는 그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또 명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가 R&D 정책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과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수립할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많은 과학기술 단체들 또는 또 각 대학의 이공계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뭐 토론도 하고
해서 R&D 정책들을 수립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R&D 정책 수립에서 정작 연구 활동에 직접 당사자인 연구원들의 목소리는 별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R&D 정책 수립하는 그런 위원회나 이런데 학생 연구원들도 좀 참여시키는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지금은 뭐 같은 연구대학을 잘하고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연구 활동을 기획하고 지시하는 교수와 실제로 그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학생 연구원들 사이에는 엄연하게 큰 이해관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R&D 정책 수립에 학생 연구원이 또 참여해서 직접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야기 듣다 보니까. 네. 우선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어서 네. 그 과기부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맨 마지막에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 국가 전문 자격제도 신설이라는 이제 내용이 있어서 거기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형식으로 전문 인력,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육성을 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연구실 내 그 안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몇 명을 기준으로 기준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연구실 안전관리 분야에 그 별도의 국가 자격증을 만들어가지고서는 신설을 해서 그 전문 인력들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게 될 것 같으면 그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라든가 그런 분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게 이제 저희 그 연구실 안전법의 이제 법정 용어고요. 이제 이해하신 바와 같이 학교에 이제 행정 직원이시면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시고서는 이렇게 안전 관리를 이제 기관장을 보좌해 가지고서는 전체적으로 책임지시고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뭐 연구실 안전 관리에 특화가 되어 있지 않고서는 말씀하셨듯이 뭐 전기, 소방 해가지고서는 몇 가지 자격증 그냥 가지시고서는 그 최소한 자격증 가지시고서는 그냥 안전 관련 업무 중에서 조금 몇 가지 자격증을 가지셨으니까는 그 업무를 맡아서 이제 해오시던 겁니다. 근데 연구실 안전관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전기랄지 소방이랄지 고압가스 같은 그런 특정 분야랑은 좀 다른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문 자격을 이제 신설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거 신설하신다고 그러면 이제 아마 수요 파악이 돼야 될 거예요. 전국에 연구실이 몇 개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적절하게 안전 관리가 되려면 몇 명 정도가 그런 자격증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야 몇 명을 고용할 것이고 일종의 일자리 정책도 될 거니까 혹시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이걸 통해서 몇 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정부에서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수요 파악해가지고서는 이번에 자격증을 신설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2022년 6월 달서부터 그렇게 자격에 따라 가지고서는 이런 연구실 안전 관리사들을 이제 선발을 해서 운영을 될 겁니다. 또 다른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추가 발언. 네. 현재의 연구 활동 종사자의 그 자세한 연령, 학생들의 연구활동 종사자의 자세한 연령에 대해서는 사실 실태 조사가 대입자가 없는 것으로 보거든요. 이 사람들도 다양한 형태로 있습니다. 예를 그냥 인건비로서 이제 돈을 받으면서 기타 소득 8.8% 떼면서 참여율에 따라 가지고 기도를 하는 학생 연구활동 종사자도 계시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조교로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장학금으로 이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지금 형태를. 그리고 아예 그냥 잠깐 그 실험실에 있겠다 해가지고 무급으로 그냥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연구활동 종사자로서 좀 그 자격조차 애매하기도 하고요. 실험실에 잠깐 계시는 분들이어서 예를 들면
석사 학위 받고 이제 박사 과정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좀 시간이 길어가지고 잠깐 뭐 내부실 머물면서 뭐 한다거나 학사 인사들이 잠깐 있으면서 이제 석사 과정 준비하기 위해서 뭐 연구실 있다거나 무급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고 약간 돈을 받고 있는 분들 계시고 합니다. 이에 대한 실태 조사가 좀 현재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것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이건 아마 학생 연구자의 근로자성 문제하고 관련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실제로 학생 연구자들의 이 어떻게 고용 실태이기도 하고 근무 실태이기도 한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안 돼 있다면 만약에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따로 정책 용역을 하나 발표하셔가지고 우리 대학원생 노조에 의뢰를 하거나 해서 한 몇천만 원 정도 용역을 발표하면 대학원생 노조가 잘 조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또 뭐 말씀 있으신가요? 네. 근로자성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 구체적 판단에 의해서 사후적으로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띄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인턴 매니지먼트 등에 대해서 근로자성이 없다라고 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근로자성이 없다고 봤었던 학원 강사라든가 헤어 디자이너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근로자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헤어 디자이너나 학원 강사의 경우에는 지리회사에서 이제 그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회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09년, 11년 전 회시 변동을 갖고 지금 계속해서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 회시가 폐지된다거나 아니면 변경이 된다거나 그럴 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연구자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는 하여튼 조만간에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좀 약간 다른 사례들에 비춰보면 굉장히 언페어한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대충 이 정도로 토론회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시고 또 코로나의 위기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 멀리까지 오셔가지고 토론회 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